깊은 밤의 캠핑장은 만물이 소리를 죽인 듯 고요했다. 오직 멀리서 산바람이 나뭇가지 끝에 검은 잎사귀를 스치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마치 억눌린 흐느낌처럼 나는 텐트 밖에서 들려온 희미한 바스락 소리에 잠에서 깼다.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옆자리를 더듬었다. 손끝에 닿은 것은 차가운 나일론 천과 허공뿐이었다. 남편 박민준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가 없다. 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순식간에 졸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번에 그가 제안했던 가족 캠핑은 처음부터 나를 불안하게 했다.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 낮에 나를 바라볼 때 그 숨김없는 혐오의 눈빛, 시누이 박민서의 과하게 살가운 웃는 얼굴, 그리고 남편 박민준의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자상함까지, 이 모든 것이 마치 정교하게 짜였지만 허점투성이인 삼류 연극 같았다. 모든 디테일에서 기괴함이 묻어났다.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주인공이었다. 텐트의 지퍼를 열자 차가운 밤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다. 드러난 내 피부에 자잘한 닭살이 돋았다. 나는 신발을 신지 않았다. 맨발로 축축한 풀밭을 밟았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찌르르 솟구치는 차가운 감촉에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맑아졌다. 멀리 모닥불에 남은 불씨가 희미한 붉은 빛을 깜빡이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민서의 텐트는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유령처럼 캠핑장 안을 움직였다. 공기 중에는 축축한 흙과 풀이 뒤섞인 냄새가 가득했다. 미세한 소리가 민서의 텐트 방향에서 들려왔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억누른 듯한 끊어질 듯 이어지는 대화 소리였다. 내 발걸음이 멈췄다. 불길한 예감이 독초 덩굴처럼 내 심장을 휘감았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조여왔다. 나는 소리 없이 다가가 굵직한 소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나무의 거친 결이 내 뺨에 스쳤다. 민서의 텐트 지퍼는 절반만 닫혀 있었다. 어두운 캠핑장 조명이 그 틈으로 새어나왔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뒤엉켜 있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리고 이어서 내 피를 얼어붙게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건 내 남편 박민준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끈적거릴 정도로 다정한 음성이었다. 마치 미끌미끌한 뱀 한 마리가 내 귓가를 기어가는 듯했다. 자기야, 조급해하지 마. 조금만 더 참아. 어떻게 조급해하지 않을 수가 있어? 민서의 울음과 숨소리가 섞인 목소리였다. 오빠, 도대체 언제 그 여자랑 이혼할 건데? 나 하루도 더 못 기다리겠어. 그 잘난 척하는 얼굴만 봐도 역겨워 죽겠다고. 내 손톱이 손바닥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고통이 마지막 남은 이성을 붙들게 했다. 뛰쳐나가 저 위선적인 개 같은 남녀의 얼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지 않도록. 민준이 나직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는 안도감과 오싹할 정도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곧이야 자기야. 아주 곧. 내일이 지나면 더 이상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내일? 민서의 목소리에는 의혹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민주는 나를 완전히 얼음 구덩이로 쳐넣는 그 말을 뱉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독을 바른 얼음 송곳처럼 내 심장에 무자비하게 박혔다. 걱정 마. 내일 그 여자는 반드시 죽어. 내가 알아봤는데 그 여자는 뱀 종류 알레르기가 심해서 아주 약간의 독만으로도 치명적이래. 그 여자 텐트 구석 난로 뒤에 내가 까칠살모사 한 마리 넣어뒀어. 내일 아침에 그 여자가 우연히 물리게 되면 우리가 큰 소리로 구조 요청을 하는 거야. 아무도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할 걸. 여기 와본 사람들은 다 알아. 이 근처에 독사가 출몰하는 건 흔한 일이라고. 그냥 불행한 사고로 처리될 거야. 까칠살모사. 난로 뒤. 나는 무의식적으로 내 쪽에 새까만 텐트를 돌아보았다. 그곳은 이제 휴식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나를 위해 정교하게 준비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죽음의 덫이었다. 민서는 이 계획의 잔혹함에 겁을 먹은 듯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그렇게 정말 괜찮을까?
만일이란 건 없어. 민준의 말투가 짜증 섞인 듯 변했다가 이내 다시 부드러워졌다. 내가 형님 죽은 남편 때문에 너를 이렇게 오랫동안 홀로 두게 해서 미안해. 그 여자가 죽으면 그 10억 원짜리 상해보험금이랑 우리 회사 지분 절반이 전부 우리 것이 될 거야. 그때가 되면 넌 명실상부한 박 사모님이 되는 거고 우린 더 이상 이렇게 몰래 만날 필요도 없어. 10억 원의 보험금, 회사 지분 절반. 그랬구나. 내 5년의 결혼 생활. 내가 친정의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 그를 빈털터리해서 오늘날 수백억대 자산가인 박 대표로 만들어준 모든 것이 그의 눈에는 언제든 잘라낼 수 있는 막대한 불을 동반한 썩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알 못 낳는 암탉은 그가 부와 자유와 진정한 사랑으로 가는 길의 마지막 걸림돌이었을 뿐이다. 나는 차가운 나무에 기댄 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엄청난 배신감과 뼛속까지 스미는 한기에 온몸이 떨렸다. 속이 뒤집히며 토할 것만 같았다. 나는 필사적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안에서 적개 같은 남녀는 여전히 나직이 서로를 탐하고 있었다. 그 추잡한 말들이 가장 더러운 진흙처럼 내 귀를 막아버렸다. 내가 어떻게 텐트로 돌아왔는지 모르겠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칼날 위를 걷는 듯했다. 나는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을 더듬어 온 힘을 다해 텐트 지퍼를 올렸다. 나는 구석의 난로를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차가운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며 사냥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될까봐 두려웠다. 나는 침낭 속에 몸을 웅크렸다. 이가 걷잡을 수 없이 덜덜 떨렸다.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다. 남은 것은 오직 뼛속에서부터 스며나오는 사무치는 냉기뿐이었다. 박민준, 박민서, 김영자 여사. 당신네 가족 정말 대단하군. 내가 죽길 원한다고? 그 10억 원과 회사를 원한다고? 좋아. 이 죽음의 게임 당신들이 시작했으니 내 손으로 당신들을 위한 피비린내 나는 결말을 써내려가는 걸 원망하지 마.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열었다. 녹음 기능을 켰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민서의 텐트 방향과 가까운 통풍창 옆에 살며시 두었다. 비록 희미한 소리만 녹음될지라도 이것은 아마 내 반격의 첫 번째 총알이 될 것이다. 날이 밝아올 무렵 뚜렷하고 냉혹한 생각 하나가 모든 공포와 슬픔을 억눌렀다. 나는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한다. 너희 모두가 너희의 탐욕과 악독함에 대해 가장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이다. 나는 차가운 침낭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눈은 텐트 천장을 뚫어져라 응시했지만 머리는 마치 고속으로 회전하는 슈퍼컴퓨터처럼 지난 5년간의 온갖 굴욕과 지금의 생사 위기를 반복해서 시뮬레이션했다. 민주는 동틀 무렵에 돌아왔다. 그는 지퍼를 열 때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내가 아직 깊이 잠들어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의 몸에서는 풀과 이슬과 그리고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가 섞여 풍겼다. 그 냄새는 신우이 민서가 평소에 쓰던 향수와 똑같았다. 나는 눈을 감은 채 그가 내 옆에 눕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심지어 습관적으로 팔을 뻗어 평소처럼 나를 품에 안으려 했다. 그가 내 몸에 닿는 순간 내 몸은 통제할 수 없이 살짝 굳어졌다. 유나 깼어? 그가 눈치챈 듯 했다. 목소리에는 떠보는 기색이 섞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어스름한 빛 속에서 그를 돌아보았다. 내가 5년 동안 사랑했던 이 얼굴이 지금 내 눈에는 오직 위선과 징그러움으로 가득 차 보였다. 나는 목구멍에서 치밀어 오르는 증오를 억누르며 목소리가 막 잠에서 깬 듯 잠기고 멍하게 들리도록 애썼다. 당신 언제 돌아왔어요? 어젯밤에 악몽을 꾼 것 같아요. 그래? 무슨 꿈 꿨는데? 그는 그렇게 말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손가락으로 내 머리카락을 빗어 넘겼다. 눈빛은 그러나 은근하게 내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기억 안 나요. 그냥
너무 춥고 무서웠어요. 나는 시선을 내리깔아 그의 살피는 눈길을 피했다. 목소리에는 적절한 연약함을 실었다. 산속이라 습해서 그런가 봐. 그는 내 말을 믿은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 이마에 입을 맞추며 꿀이 떨어질 듯 다정한 말투로 말했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자, 일어나. 어머님이랑 민서도 일어났을 거야. 일어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침 식사 시간. 그는 역시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갑게 내게 죽을 퍼주고 삶은 달걀을 까주었다. 심지어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 앞에서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며 더 많이 먹으라고 세심하게 챙겨주기까지 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코웃음을 치며 빈정거렸다. 몸이 약해서 그렇지. 보약을 더 먹여야지. 그래야 알 낳을 힘이라도 생기지 않겠어? 민주는 즉시 미간을 찌푸리며 나를 감싸는 척했다.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유나 씨 몸 안 좋은 거 아시면서 천천히 몸만 들면 되죠. 정말이지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가. 지극히 자상한 남편, 손주를 애타게 바라는 시어머니,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아내. 만약 어젯밤 내가 그 대화를 직접 듣지 않았다면 나 역시 이 완벽한 연기에 속아 넘어갔을 것이다. 나는 고개를 숙여 죽을 마셨다.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차가운 마음을 데우지는 못했다. 내 시선은 멀지 않은 곳에 민서에게 쏠렸다. 그녀는 오늘 특별히 정성 들여 화장을 했지만 눈가의 흥분과 긴장감은 감추지 못했다. 그녀가 민준을 바라보는 눈빛은 숨김없는 사랑과 소유욕으로 가득했다.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참 좋은 연극이네. 강가에 가서 세수 좀 하고 올게요. 얼굴이 끈적거려서 나는 그릇을 내려놓고 일어서며 민준에게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같이 가줄게. 그가 즉시 말했다. 아니에요. 몇 걸음 안 되는데요. 나는 세면 도구를 들고 단호하게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강가에 이르자 새벽의 강물은 뼛속까지 시리게 차가웠다. 나는 차가운 물을 몇 번이고 얼굴에 끼얹었다. 물리적인 차가움으로 마음속에 들끓는 증오를 억누르려 했다. 물에 비친 내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지만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빛났다. 마치 불에 달군 칼날처럼. 나는 심호흡을 하고 밤새도록 고민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나는 바로 돌아가지 않고 작게 원을 그리며 조용히 우리 텐트로 돌아갔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멀지 않은 곳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무도 나를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재빨리 텐트를 열고 시선을 정확하게 구석에 있는 휴대용 난로에 고정했다. 난로와 텐트천의 틈새에서 나는 심장이 쉼을 듯한 선명한 녹색을 보았다. 그 까칠 살모사가 그곳에 갤리를 틀고 마치 잠든 듯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나는 억지로 냉정을 유지했다. 세면 도구 가방에서 실크 스카프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며칠 전 민서가 내게 선물한 것이었다. 새로 산 원피스에 잘 어울릴 거라면서 이 스카프에는 역겨울 정도로 진한 그녀의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다. 나는 감히 손을 쓸 수 없어서 땅에서 충분히 긴 나뭇가지 하나를 주었다. 조심스럽게 스카프의 한쪽 끝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숨을 죽인 채 나뭇가지를 이용해 스카프를 멀리 살며시 문이 살짝 열려 있는 민서의 텐트 안으로 던져 넣었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나니 등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나는 재빨리 표정을 정리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세숫대야를 들고 돌아갔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민준이 다가오며 눈빛에 미세한 초조함을 담아 물었다. 물이 너무 차가워서 정신 좀 차리느라고요. 나는 나직이 대답하며 세숫대야를 그에게 건넸다. 바로 그때 우리 캠핑장 반대편에서 하늘을 찢을 듯한 극한의 공포에 찬 여자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 목소리는 민서의 것이었다. 비명은 단 몇 초간 이어지다 뚝 그쳤다. 그리고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어떤 소리보다도 더 사람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가 놀라 벌떡 일어섰다.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세숫대야를 내팽개치고 가장 먼저 민서의 텐트를 향해 달려갔다. 그 속도는 시위를 떠난 화살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허둥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가에 차갑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미소를 지었다. 박민준, 내가 정교하게 계획한 죽음의 시나리오. 이제 주인공이 바뀌었는데 만족하니? 곧 민준이 비틀거리며 달려왔다. 얼굴에는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입술을 떨며 온전한 문장 하나도 말하지 못했다. 뱀, 민서가 뱀에 물렸어. 빨리 119 불러. 경찰에 신고해.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위장할 수 없는 공황과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 가득했다. 그래, 당연히 공황 상태겠지. 내 텐트에 놓아둔 독사가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텐트로 갔을까? 캠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누군가는 바쁘게 신고하고 누군가는 허둥지둥 구조하려 했지만 텐트 안에 아직 뱀이 있을까봐 두려워했다.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는 이 소식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가슴을 찢는 듯한 통곡을 터뜨렸다. 나는 혼란스러운 사람들 가장자리에 서서 마치 겁에 질린 방관자처럼 행동했다. 몸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 떨림은 절반은 두려움 때문이었고 절반은 복수의 쾌감 때문이었다. 박민서, 넌 내 모든 것을 원했지? 이제 네가 가장 원하던 것, 죽음을 미리 선물해 줄게. 고마워할 것 없어. 구급차와 경찰차는 거의 동시에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다. 고요한 살림은 날카로운 경광등 소리에 완전히 찢겨 나갔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우리 각자의 얼굴에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구급대원들이 민서의 텐트로 뛰어들어갔고 곧 흰 천이 덮인 들것을 들고 나왔다. 민준이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관 한 명에게 제지당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마치 척추를 뽑힌 개처럼 억눌린 신음을 냈다.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는 이미 울다 지쳐 거의 실신 상태로 마음씨 좋은 캠핑객 몇몇의 부축을 받고 있었다. 나는 멀찍이 서서 창백한 얼굴로 몸을 가늘게 떨며 엄청난 충격을 받아 어쩔 줄 모르는 재수 씨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경찰은 곧 현장을 통제하고 우리를 상대로 형식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사망자 박민서, 33세. 당신의 시누이 되시는 분 맞습니까? 젊은 경찰관이 나를 보며 사무적인 어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애써 조리 있게 말하려 했다. 네, 제 남편의 누나예요. 우리 가족 다 같이 캠핑 온 거였는데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방금 전. 아침 식사 때 같이 밥 먹었는데 그러고 나서 비명 소리를 들었어요. 나는 적절한 타이밍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격렬하게 들썩였다. 마치 그 끔찍한 순간을 떠올리기 힘든 것처럼. 경찰은 민준에게도 몇 가지 질문을 했다. 민준은 완전히 멘탈이 붕괴된 상태로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말만 반복할 뿐 아무런 가치 있는 정보도 제공하지 못했다. 그때 현장 감식을 담당하던 나이든 경찰관이 다가와 젊은 경찰관에게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텐트 안에서 까칠살모사 한 마리 발견됐어. 살아있는 걸로. 사망자 목덜미에 뚜렷한 뱀 자국이 있고 이미 검게 변했어. 일단 독사 공격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돼. 아마 사고인 것 같아. 사고라는 두 단어를 듣자 나는 민준의 굳어있던 몸이 순간적으로 풀리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이내 그의 눈에는 더 깊은 혼란과 공포가 스쳤다. 그는 벌떡 고개를 들었다. 시선이 독을 바른 두 자루의 칼처럼 똑바로 나를 향해 날아왔다. 나는 그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설계한 사고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다. 그리고 원래 주인공이어야 할 나는 멀쩡하게 살아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우연은 없다. 그는 어젯밤의 대화를 내가 혹시 엿들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살피는 시선을 마주하며 눈빛에 적절한 슬픔과 망연자실함을 담았다. 마치 그의 눈빛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전혀 읽지 못한 것처럼. 바로 그때 반쯤 혼수 상태에 있던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가 경찰이 사고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마치 갑자기 어떤 광적인 힘을 주입받은 듯 자신을 부축하던 사람들을 뿌리치고 미친 듯이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너야, 분명 너야, 이 재수 없는 년. 그녀의 얼굴은 흉측하게 일그러졌고 바싹 마른 손가락이 내 얼굴을 찌를 듯했다. 왜 죽은 게 네가 아니야? 왜 내 민서가 죽어야 해? 이 알도 못 낳는 암탉 같은 년. 넌 그냥 재앙덩어리야. 내 아들 첫째 잡아먹더니 이제 내 딸까지 잡아먹는구나. 넌 왜 안 죽는 거야? 그녀의 저주는 악독하고 날카로웠다. 마치 더러운 칼날처럼 나를 마구 찔러댔다. 주변의 캠핑객들과 경찰들은 모두 멍해져서 한동안 아무도 반응하지 못했다. 어머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민준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달려와 김영자 여사를 끌어당겼다. 목이 쉰 소리로 소리쳤다. 민서가 방금 갔는데 어머니까지 왜 이러세요? 그는 비록 꾸짖고 있었지만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가 김영자 여사의 팔을 잡았지만 은근슬쩍 그녀를 자기 등 뒤로 보호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경계와 의심으로 가득했다. 그 역시 나를 의심하고 있었다. 심지어 어느 정도는 어머니가 나를 공격하고 떠보는 것을 묵인하고 있었다. 나는 김영자 여사에게 밀려 비틀거리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풀밭이 뼈에 와 닿았다. 나는 울부짖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들어 믿을 수 없다는 듯 깊이 상처받은 눈빛으로 그들 모자를 바라보았다. 내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고 눈물은 눈가에 그렁그렁했지만 고집스럽게 흘러내리지 않게 버텼다. 이 모습은 누가 보아도 가족을 잃은 거대한 슬픔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부당하게 비난받는 가여운 피해자의 모습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김영자 여사와 민준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어느 정도 못마땅함이 섞이기 시작했다. 저 아주머니 왜 저러신데? 재수 씨도 놀랐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경찰도 사고라는데 어떻게 사람 탓을 할 수가 있어? 남편은 말리지도 않고. 참, 여론이 내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나는 성공적으로 나 자신을 이 비극 속에서 가장 무고하고 가장 동정받을 만한 인물로 만들어냈다. 그리고 민준. 그는 주변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내 원망과 상심으로 가득 찬 얼굴을 보며 눈 속에 의심과 살피는 기색이 점차 짜증과 혼란으로 바뀌어 갔다. 그는 나를 의심할지언정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오히려 어머니의 무분별한 행패가 그 자신을 극도로 난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경찰이 와서 우리를 갈라놓고 내 감정을 진정시켜 주었으며 김영자 여사에게 엄중히 경고했다. 나는 여경의 부축을 받아 일어섰다. 그녀가 나지기 위로했다. 부인,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어르신께서 가족을 잃으셔서 감정이 격해지신 걸 이해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흐느끼며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나는 잠시 경찰차에 앉아 쉬도록 안내받았다. 차창 너머로 아수라장이 된 캠핑장을 보았다. 미친 사람 같은 시어머니와 골머리를 앓는 민준을 보았다. 마음속의 연민은 조금도 없었다. 박민준, 이건 시작에 불과해. 민서가 죽었다고 내 비밀이 영원히 묻힐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 그녀의 죽음은 이 복수극의 서막을 열었을 뿐이야. 이제부터 내가 내게 직접 체험하게 해줄게. 진정한 공포와 절망이 무엇인지, 내가 나를 위해 정교하게 준비한 죽음의 덫.
이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직접 걸어 들어갈 차례야. 캠핑장에서 집이라 불리지만 실제로는 차가운 무덤 같은 강남의 고급 빌라로 돌아오자 억압적인 분위기가 사람을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는 딸을 잃은 슬픔과 감정 격앙으로 집에 오자마자 병석에 누웠다. 침대에 누워 끙끙 앓으며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민주는 마치 철창에 갇힌 야수처럼 초조하고 불안해했다. 그는 종종 자신을 서재에 가두고 반나절씩 틀어박혀 있었다. 나올 때면 늘 담배 냄새에 찌들어 있었고 눈가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나는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았다. 그는 경찰이 그 사고에서 단서를 찾아낼까봐 두려워했다. 더 두려운 것은 그가 이 사고에서 내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민서가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그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나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방에는 어두운 침대 머리맡등 하나만 켜져 있었다. 유나, 아직도 민서 일 때문에 힘들어. 그가 침대의 가장자리에 앉으며 목이 쉰 소리로 물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다정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책을 덮고 고개를 저으며 나직이 말했다. 죽은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슬퍼해도 소용없죠.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래, 너무 갑작스러웠지. 그가 맞장구를 치며 눈으로는 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마치 내 미세한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듯했다. 그날 밤 잘 잤어? 혹시 무슨 이상한 소리 같은 건 못 들었고? 그가 마침내 물어왔다. 내 심장이 한 박자 멈췄다. 하지만 얼굴에는 적절한 의아함을 띄었다. 이상한 소리요? 아니요. 아주 깊이 잠들었는데요. 왜요? 아니, 그냥.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우유를 내게 건넸다. 그냥 이상해서. 그 뱀이 어떻게 민서 텐트로 들어갔을까 싶어서. 나는 우유잔을 받아들었다. 손끝에 온기가 유리를 통해 전해졌지만 차가운 손을 데우지는 못했다. 나는 시선을 내리깔았다. 긴 속눈썹이 눈 속의 모든 감정을 가렸다.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다. 아마 그게 운명이겠죠. 그는 나를 깊이 들여다보았다. 내게서 그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듯 아쉬운 듯 떠보기를 포기했다. 그는 내게 일찍 쉬라고 당부하고 일어서서 방을 나갔다. 복도 끝으로 그의 발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들으며 나는 그 우유잔을 그대로 침대 협탁에 올려두었다. 나는 그가 주는 어떤 것도 다시는 입에 대지 않을 것이다. 그 안에 또 무슨 약을 탔을지 누가 알겠는가. 나는 창가로 다가가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보며 마음속이 맑아졌다. 민준의 떠보기는 그가 이미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 없다. 내가 먼저 공격해야 한다. 그가 반응하기 전에 충분히 많은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 깊은 밤, 나는 민준이 자기 방으로 돌아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침실을 나섰다. 나는 서재로 가지 않고 내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이곳은 나의 가장 사적인 공간이다. 나는 숨겨진 구석에서 비상용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평생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번호를 눌렀다. 전화는 한참 울린 후에야 연결되었다. 저편에서 차갑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아? 한지혁 선배. 저예요. 내 목소리는 약간 메마르고 거칠었다. 한지혁. 내 대학 선배이자 내가 한때 짝사랑했던 상대. 졸업 후 그는 국내 최고의 변호사가 되었다. 형사 및 경제사건 전문으로. 그리고 나는 박민준과 결혼하여 완전히 다른 인생길을 걸었다. 우리는 수년간 연락이 없었다.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지혁 선배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야? 나는 안부를 물을 시간이 없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선배 도움이 필요해요. 제 남편 박민준이 혼인 중 외도와 공동재산
은닉 행위를 한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설 탐정이 필요하고 선배가 제 법률 고문이 되어주셨으면 해요. 나는 살인 미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일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라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쉽게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지역 선배에게조차도 지역 선배는 분명 내 요구에 놀란 듯 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낮게 말했다. 알았어. 탐정은 내일 아침에 자료 보내줄게. 법률 고문 말인데 내 수임료는 아주 비싸. 돈은 문제 없어요.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민준의 회사에는 우리 친정의 공이 절반이다. 그의 돈은 곧 내 돈이다. 이제 나는 그의 돈으로 그를 도자맬 거대한 그물을 짤 것이다. 좋아. 지역 선배의 목소리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네 상황을 자세하게 정리해서 내 이메일로 보내. 최대한 빨리 초기 법률 의견을 줄게. 고마워요, 선배. 천만에. 몸 조심하고. 그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 간단한 몸 조심하라는 말이 마치 한 줄기 미약한 빛처럼 내 차갑고 어두운 마음속을 비췄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 부적절한 따스함을 억눌렀다.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내 노트북을 열었다. 바탕화면에 새로운 암호화된 폴더를 만들었다. 나는 그 폴더의 이름을 청산칭산이라고 지었다. 그리고 나는 지난 5년간 이 집에 대한 나의 헌신, 민준의 회사 재무 상태, 우리 명의의 모든 자산, 그리고 내가 아는 민준의 모든 것을 조목조목 분석하여 정리하기 시작했다. 내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내는 소리가 고요한 드레스룸 안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이 순간 나는 더 이상 온화하고 현숙한 박 사모님이 아니었다. 나는 냉정한 프로젝트 매니저였고 내 프로젝트는 박민준과 이 더러운 가정의 파멸이었다. 나는 그날 밤 텐트 밖에서 녹음했던 그 희미한 오디오 파일을 조심스럽게 청산 폴더에 저장했다. 이것은 나의 첫 번째 전리품이었다. 나는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이혼이 아니었다. 내가 받아야 할 재산을 분할받는 것만이 아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가 그의 모든 소행에 대해 법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역 선배가 보낸 탐정 자료를 받았다. 나는 그중 경력이 가장 풍부하고 평판이 가장 좋은 에이스 탐정을 선택했고 암호화된 이메일을 통해 그와 연락을 취했다. 내 요구는 간단했다. 24시간 박민준을 감시하고 그의 모든 비밀 연락처, 자금 흐름, 그리고 최근에 그가 어떤 특별한 물건을 구매했는지를 밝혀내는 것. 복수의 톱니바퀴는 이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탐정의 효율은 매우 높았다. 다음 날부터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상심에 잠긴 아내 역할을 연기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며 조용히 민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그는 민서의 죽음과 경찰 조사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듯했다. 매일 일찍 나가고 늦게 돌아왔으며 돌아올수록 더욱 과묵해졌다. 이것은 내게 절호의 기회를 주었다. 그날 오후 민준이 민서의 장례 절차를 처리하러 회사에 가고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도 몸이 안 좋아 방에서 쉬고 있는 틈을 타 나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다. 이 서재는 한때 내가 가장 머물기 좋아했던 곳 중 하나였다. 벽 가득한 책과 따스한 햇살, 그리고 일할 때 민준의 잔주한 옆모습, 모든 것이 내게 세월이 평온하다고 느끼게 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의 공기 한 줌 한 줌이 나를 질식시킬 것 같았다. 내 목표는 분명했다. 벽구석에 그 눈에 띄지 않는 금고.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 작년 내 생일에 민준이 술에 취해 나를 끌어안고 자랑하듯 애틋하게 말했었다. 여보, 내가 금고에 당신을 위한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어. 당신 평생을 보장해줄 사랑의 증표야. 비밀번호는 우리.
처음 데이트했던 그 청담동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날짜로 했어. 1025.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당신 아는 감동에 겨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니 정말 엄청난 아이러니다. 나는 금고 앞으로 다가가 심호흡을 했다. 손끝으로 차가운 숫자 키패드 위를 침착하게 눌렀다. 내가 닳도록 외웠던 그 숫자. 1, 0, 2, 5. 삑! 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녹색 불이 켜졌다. 나는 손잡이를 쥐고 천천히 두꺼운 금고 문을 열었다. 금고 안에는 내가 상상했던 보석이나 로맨틱한 기념품은 없었다. 가장 위에는 서류 한 뭉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표지에 몇 글자가 낙인처럼 내 눈을 찢었다. 상해보험 계약서. 내 손이 약간 떨렸다. 계약서를 펼쳤다. 피보험자 박민준, 보험 대상자 서윤아, 보험 금액 10억 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익자란에는 떡하니 박민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계약 효력 발생일은 바로 이번 캠핑을 떠나기 사흘 전이었다. 그랬구나. 이것이 그가 말한 내 평생을 보장해줄 사랑이었구나. 그래. 내 목숨으로 그와 민서의 남은 평생을 보장해주는 것. 정말 엄청난 서프라이즈였다. 나는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과 증오를 억누르고 스마트폰을 꺼내 침착하게 이 계약서의 모든 페이지를 선명하게 찍었다. 암호화하여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다. 이 보험 계약서 외에도 금고 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류 몇 개가 더 있었다.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몇몇 여괴 회사의 신탁 문서였다. 위에는 민준의 서명이 있었다. 나는 그 복잡한 금융용어들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다. 이것이 바로 그가 나 몰래 우리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린 증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나는 마찬가지로 이 문서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남겼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나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금고 문을 닫았다. 마치 내가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것처럼 서재를 나서자 복도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와 바닥에 얼룩덜룩한 빛과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그 빛과 그림자 속에 서 있었지만 이스의 따뜻함도 느낄 수 없었다. 박민준, 내가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겠지. 달콤한 말로 거대한 덫을 짰지만 넌 몰랐을 거야. 내 사냥감이 이미 조용히 발톱을 갈고 언제든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녁에 민준이 돌아왔을 때 안색이 몹시 안 좋았다. 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외투를 소파에 거칠게 내던지고 앉아서 화를 사겼다. 나는 그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며 나직이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회사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는 나를 한 번 쳐다보았다. 눈빛이 복잡했다. 마치 무언가 갈등하는 듯했다. 한참 후에야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민서 일 때문이야. 그의 명의로 된 주식이랑 재산. 이제 와서 어머니가 전부 상속받겠다고 난리야. 회사 쪽은 엉망진창이고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민서가 죽고 보험금도 못 받았는데 이제 원래 민서 몫이었던 재산까지 잃게 생겼구나. 정말 곰 잃고 매까지 잃는 꼴이다. 나는 그의 곁에 앉아 아무렇지 않은 척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로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어머니, 지금 마음이 아프셔서 그러시니 당신이 좀 더 양보하세요.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아직 서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 말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진실했다. 마치 지난 5년간 그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내가 그를 위로했던 것처럼. 민주는 나를 보며 눈 속의 짜증과 경계심이 조금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는 내 손을 고쳐잡고 한숨을 쉬었다. 유나, 역시 당신이 날 제일 잘 알아. 걱정 마. 이 골치 아픈 일들 다 처리하고 나면 내가 꼭 제대로 보상해 줄게. 보상? 내 목숨과 바꾼 돈으로 나를 보상하겠다고?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은 두꺼운 얼음이 언 것 같았지만 박민준, 계속 연기해봐. 내 연극이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내가 지켜볼게. 그리고 나는 이 연극의 마지막 막에서 내 손으로 지옥으로 가는 커튼을 내려줄게. 민서의 장례식은 일주일 후에 열렸다. 죽은 이의 제수씨로서 나는 반드시 참석해야 했다. 나는 자신을 위해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골랐고 옅은 화장을 해서 슬프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게 했다. 내가 영안실에 나타났을 때 사정을 모르는 모든 친척과 지인들은 내게 동정의 시선을 보냈다. 어쨌든 그들 눈에는 내가 이 사고의 목격자이자 피해자의 가족이었으니까. 민주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영안실 앞에서 조문객을 맞이했다. 그는 많이 야위었고 눈은 태텄으며 온몸에서 쇠락과 음울함이 풍겼다. 그는 나를 보고 그저 지친 듯 고개를 끄덕였을 뿐 우리 사이에는 불필요한 대화 한마디도 없었다.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는 상복을 입고 부축을 받으며 구석에 앉아 있었다. 두 눈은 퉁퉁 붓고 얼굴은 잿빛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 눈에서 즉시 원독의 불꽃이 타올랐다. 만약 눈빛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나는 아마 이미 그에게 1000갈래만 갈래 찢겼을 것이다. 장례식 분위기는 무겁고 억압적이었다. 조문객 추도사 순서에서 나도 가족 대표 중 한 명으로 단상에 올라가 몇 마디 말을 해야 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지 않고 그저 억제된 흐느낌 섞인 목소리로 민서가 살아있을 때의 작은 일들을 회상하며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비통함과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내 연기는 흠잡을 데 없었고 모든 사람의 안타까움과 위로를 받았다. 그러나 내가 단상에서 내려올 때 계속 침묵하던 김영자 여사가 갑자기 폭발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내 코를 가리키며 극도로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네가 여기서 가식적으로 우는 꼴을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야? 내년 같은 재수 없는 게 아니었다면 우리 민서가 어떻게 죽어? 넌 그냥 재앙 덩어리야. 내 아들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 내 딸까지 잡아먹는구나. 우리 박씨 집안은 정말 8대에 걸쳐 애군이 꼈나 보다. 너 같은 상갓집 개 같은 년을 며느리로 들였으니. 그녀의 목소리는 처절했고 내용은 악독했다. 순식간에 영안실의 엄숙함이 깨졌다. 모든 시선이 스포트라이트처럼 일제히 나를 향했다. 나는 그 자리에 마치 굳어버린 조각상처럼 서 있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나는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보며 분노가 아니라 오직 차가운 황량함만을 느꼈다. 민주는 얼굴색이 변하며 달려와 그녀를 말리려 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여긴 민서 장례식장이잖아요. 난 말해야겠어. 김영자 여사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더욱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저건 알도 못 낳는 암탉이야. 내 며느리 자리만 차지하고 이제 내 딸까지 죽였어. 오늘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 악독한 년의 실체를 밝히고 말 거야. 나는 심호흡을 했다. 민준을 보지도 김영자 여사의 저주에 대꾸하지도 않았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박씨 집안의 덕망 높은 어르신, 집안 큰어른을 향했다. 나는 큰어른께 깊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적절하게 눈가에서 흘러내렸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큰아버님, 그리고 여러 어르신들, 어머님께서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시다는 거 저도 압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제가 다 받겠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내 말에 모든 사람이 멍해졌다. 난동을 부리던 김영자 여사까지도. 나는 잠시 멈추었다가 눈물 젖은 눈을 들어 시선을 민준에게 돌렸다. 목소리에는 무한한 원망과 체념이 담겨 있었다. 사실 요즘 민준 씨도 마음속으로 계속 자책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괜히 모두를 데리고 그 산으로 캠핑 가자고 고집하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누나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자책하면서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제가 옆에서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 말이 끝나자마자 영안실 전체가 기이한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 이 재앙덩어리에게서 일제히 박민준에게로 향했다. 이 가족 캠핑의 제안자이자 주최자. 그래, 근원을 따지자면 민준이 갑자기 캠핑을 가자고 하지 않았다면 민서가 어떻게 죽었을까? 나는 나 자신을 위해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지만 가장 부드럽고 가장 이해심 많은 말로 교묘하게 모든 갈등의 초점을 정확하게 민준에게로 옮겨놓았다. 나는 민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다. 캠핑은 분명 그가 제안했으니까. 그는 화를 내고 싶었지만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내가 한 모든 말은 그를 이해하고 감싸는 말이었으니까. 집안 큰어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창백한 민준을 한번 보고 여전히 난동을 부리는 김영자 여사를 보며 무겁게 헛기침을 했다. 됐다. 아직도 더 망신당하고 싶으냐? 영자야, 내 딸이 방금 갔는데 네가 이렇게 난리를 치면 하늘에서 편히 쉬겠느냐? 민준이 너도 다 큰 놈이 내 어미 하나 제대로 못 말리고 김영자 여사는 어른에게 꾸지람을 듣자 기세가 절반으로 꺾여 더 이상 소리내지 못하고 그저 얼굴을 감싸고 엉엉 울었다. 민주는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는 주변 친척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동정에서 은근한 신문과 질책으로 바뀐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를 향한 도덕적 심판은 내가 손쉽게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진짜 원흉에게 돌려놓았다. 나는 고개를 숙여 손수건으로 눈가의 눈물을 닦았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각도에서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다. 박민준, 이건 에피타이저에 불과해. 네가 내게 가한 모든 것, 내가 2배로 갚아줄게. 너의 명예, 너의 사업, 너의 가정. 내가 직접 그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으스러뜨려 줄게. 장례식 소동이 끝난 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빙점까지 떨어졌다. 민준이 나를 보는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명백한 경계와 원망이 섞여 있었다. 그는 아마도 그동안 자기 앞에서 양처럼 순종적이던 아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뺨을 후려칠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떠보지 않고 더욱 과묵해졌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마치 가장 잘 아는 낯선 사람처럼 공기마저 소외감과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대략 일주일이 더 지났다. 캠핑장 관할 파출소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박민서 사망 사건의 최종 조사 결론을 받으러 오라고 통보했다. 나와 민준이 함께 갔다. 우리를 맞이한 것은 여전히 그 나이 든 경찰관이었다. 그는 공인이 찍힌 서류 한 부를 우리에게 건네며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다. 현장 감식, 부검, 그리고 모든 현장 인원 진술을 종합한 결과 최종 결론은 박민서 씨의 사망이 야외 캠핑 중 맹독성 뱀인 까칠살 모사에게 우발적으로 공격당하여 급성 중독으로 인해 구조가 늦어져 사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건은 사고사로 규정하고 종결합니다. 사고사와 종결이라는 단어를 듣자 나는 민준이 꽉 쥐고 있던 주먹이 마침내 천천히 풀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941생의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눈빛이 복잡했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나는 잔혹한 현실을 마침내 받아들인 유가족처럼 묵묵히 서류를 받아들고 경찰에게 나직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파출소를 나서자 햇살이 조금 눈부셨다. 민준의 기분은 분명히 많이 좋아졌다. 며칠 동안 굳어있던 얼굴도 마침내 조금 풀렸다. 유나, 그가 차에 시동을 걸며 아무렇지 않은 척 입을 열었다. 봐, 경찰도 사고라고 하잖아. 이게 다 운명인 거야.
우리도 너무 슬픔에 잠겨 있지 말자. 살아갈 날은 계속되니까. 나는 네 하고 대답하고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보며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했는지 잠시 멈칫하다가 상의하는 듯한, 심지어 약간 비위를 맞추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있잖아. 우리 결혼한 지도 5년인데 아직 아이가 없어서 어머니 마음속에 계속 응어리가 있었잖아. 이번에 민서까지 그렇게 가고 어르신께서 받은 충격이 너무 커. 우리 병원에 가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시도해보는 건 어때? 액둔도 하고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는 셈치고 시험관 아기? 액두. 내 마음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그가 여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민서가 죽고 그의 살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제 그는 아이라는 족쇄로 다시 나를 단단히 묶어두고 그의 완벽한 남편 역할을 계속 연기하려 하는 것이다. 그가 나를 죽일 다음 기회를 찾을 때까지, 만약 한 달 전이었다면 그가 먼저 시험관 아기를 하자고 제안하는 것을 듣고 나는 아마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가 마침내 나와 함께 이 문제에 맞서려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오직 지독한 역겨움과 가소로움만을 느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진심과 기대로 가득 찬 그의 얼굴을 보았다. 마음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얼굴에는 연약하고 순종적인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나는 나직이 말했다. 다 당신 뜻대로 해요. 어머니만 기쁘시다면 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나의 순종은 분명 그를 매우 만족시켰다. 그는 손을 뻗어 내 손을 힘껏 잡았다.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유나, 당신 정말 최고야. 역시 당신이 제일 사리분별이 밝다니까. 차는 질주했지만 내 마음은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다. 경찰의 결론은 비록 민준을 잠시 안심시켰지만 나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게 했다. 그 희미한 녹음 파일만으로는 법적으로 그를 유죄로 만들 수 없다. 말로만 한 밀담은 후속 행동과 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채택되기 어렵다. 나는 더 확실하고 그를 일격에 쓰러뜨릴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 그날 밤 나는 사설 탐정에게 새로운 암호화된 이메일을 보냈다. 박민준의 일상적인 동선을 추적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에게 발각될 위험을 피해 주십시오. 조사 방향을 변경합니다. 첫째, 캠핑장의 그 까칠살모사의 출처를 죬리 추적해 주십시오. 민준이 산속에서 맹독성 뱀을 맨손으로 잡았을 리 없습니다. 그는 분명 사전에 구매했거나 어떤 경로를 통해 얻었을 것입니다. 그의 은행 거래 내역, 온라인 쇼핑 기록, 비밀 통화 대상을 조사해 주십시오. 어떤 사소한 단서도 놓치지 마십시오. 둘째, 박민준의 지난 5년간 모든 재무 상태를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 결혼 후의 재산에 대해 나는 그가 나 몰래 얼마나 많은 돈을 빼돌렸는지, 어디로 옮겼는지 알아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모든 거래 내역이 담긴 상세한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이메일을 보낸 후 나는 모든 흔적을 삭제했다. 나는 창밖의 깊은 밤색을 보며 마음속이 차분했다. 박민준, 너는 경찰의 사고사 결론이 너의 호신부라고 생각했겠지. 아니, 그것은 내가 경계를 풀게 하는 마취제일 뿐이야. 진정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이가 갖고 싶다고? 좋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먼저 내게 맛보게 해줄게. 알거지로 쫓겨나고 신세 망치는 게 어떤 건지.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적극적으로 민준에게 협조하며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가정관계를 회복하려는 현명한 아내를 연기했다. 나는 주도적으로 인터넷에서 시험관 아기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심지어 그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몇 차례 기초적인 신체 검사까지 받았다. 나의 이런 변화는 민준과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를 크게 놀라게 했고 나에 대한 그들의 마지막 의심까지 완전히 없애버렸다. 민준은 나에게 예전의 다정하고 자상한 모습을 되찾았고 김영자 여사는 여전히 나에게 좋은 낯빛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하루 종일 빈정대지는 않았다. 이 집은 잠시 동안 기이하고 거짓된 평화를 되찾았다. 그리고 이 평화의 엄호 아래 나의 복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탐정 왕 실장은 과연 업계의 에이스였다. 효율이 놀라울 정도로 높았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그는 내게 첫 번째 중간 보고서를 보내왔다. 보고서에는 민준의 재무 상태에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위를 이용하여 몇몇 겉보기에는 아무 관련 없는 공급업체를 통해 구매 비용을 부풀리거나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지난 3년 동안 적어도 우리 회사 계좌에서 5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빼돌렸다. 그리고 이 자금들은 결국 몇 개의 가짜 신분증으로 개설한 차명 계좌와 민서가 살아있을 때의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 그 선명한 은행 거래 내역서를 보며 나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그렇게 오래전부터 이 집을 텅 비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나에 대한 그의 모든 사랑, 그 뒤에는 명확한 가격표가 붙어 있었고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돌파구는 그 독사의 출처에 있었다. 왕 실장은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 박민준의 휴대폰에서 삭제된 일부 통화 기록을 복구한 결과 우리는 그가 캠핑을 떠나기 보름 전에 산꾼리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와 여러 차례 짧은 통화를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단서를 따라 추적한 결과 이 산꾼리는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불법 야생동물 거래를 하는 판매업자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특히 각종 뱀 판매로 유명합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손가락이 흥분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즉시 왕 실장에게 답장을 보냈다. 그와 판매자의 직접적인 거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대화 기록이나 송금 증명서 같은 거요. 왕 실장의 답장은 빨랐다.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거래는 보통 암호화된 메신저를 사용하거나 만나서 직거래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현금이나 가상화폐로 거래해서 추적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초기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나는 무슨 계획인지 묻지 않았다. 그의 전문성을 믿었다. 나는 그저 기다리면 되었다. 또 사흘이 지났다. 어느 깊은 밤, 나는 왕 실장에게서 암호화된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이메일에는 단 몇 장의 캡처 화면과 짧은 설명만 있었다.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저는 뱀으로 약을 담그려는 큰손 고객으로 위장하여 산꾼리에게 접촉했습니다. 그의 초기 신뢰를 얻은 후 저는 무심코 제 친구 한 명이 얼마 전에도 그에게서 뱀을 샀다며 이름이 아마 박민준이었을 거라고 기억나는지 떠봤습니다. 이 산꾼리는 처음에는 매우 경계하며 딱 잡아댔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에게 바로 500만 원의 계약금을 송금하고 일이 성사되면 더 큰 사례를 하겠다고 암시하자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참지 못하고 그 캡처 화면들을 클릭했다. 그것은 대화 기록이었다. 왕 실장 위장. 솔직히 말해주쇼, 사장님. 내 친구 박민준이라는 놈. 사장님한테서 까칠 살모사 한 마리 산 거 맞죠? 내가 이번에 하려는 일이 그놈이랑 비슷한데 그냥 조언 좀 구하려는 거요. 사장님 물건 효과가 어떤지. 산꾼리. 경계하는 이모티콘. 난 박민준인지 뭔지 모르오. 왕 실장 위장 500만 원 송금 캡처. 사장님, 이건 계약금이요. 다들 돈 벌려고 하는 일인데 친구 하나 더 만들어두면 좋지 않겠소.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쇼. 그 뱀 확실한 거요? 짧은 침묵 후 산꾼리가 마침내 답장했다. 산꾼리 좋소. 당신도 시원시원한 사람이니 그 박씨라는 사람 확실히 나한테서 최상급 까칠 살모사 한 마리 가져갔소. 한 번 물리면 신선도 못 구해. 근데 미리 말해두는데 이 일로 문제 생겨도 나랑은 상관없는 거요. 난 물건만 팔 뿐이니까. 왕 실장 위장, 그건 당연하죠.
그때 그 사람 송금한 내역 아직 가지고 있소? 나도 회사 장부 처리하려면 증빙이 필요해서. 산꾼리, 카카오뱅크 송금 캡처. 여기. 참 이상한 사람이야. 뱀 한 마리 사면서 굳이 기록을 남기려고 하더라고. 나는 그 송금 캡처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보낸 사람, 박민준. 받는 사람, 산꾼리. 거래 시간, 캠핑 출발 일주일 전. 금액 8888원. 메모, 수집품.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이 캡처와 대화 기록은 박민준의 살인 의도를 가장 직접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소위 사고라는 것은 이 증거 앞에서 완전한 웃음거리일 뿐이었다. 나는 이 이미지들을 조심스럽게 저장하고 여러 번 백업했다. 흥분된 마음이 가라앉자 더 깊은 냉기가 몰려왔다. 박민준. 넌 정말 치밀했구나. 살인 도구를 사는 돈까지 수집품이라는 명목으로 위장하다니. 하지만 네가 1000번 만번 계산해도 이 세상의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는 것을 몰랐을 거야. 넌 더더욱 몰랐겠지. 네, 그 순종적이고 무해해 보였던 아내가 이미 살아남기 위해, 복수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마로 변했다는 것을. 나는 창밖의 칠흑 같은 밤을 보며 승리의 저울이 이미 나에게 기울기 시작했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지 그가 살인 미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나는 이 가정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더럽고 잔인한 비밀을 벗겨내야 했다. 나는 왕 실장에게 마지막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주소 하나만 있었다. 박민준이 왜 매달 정기적으로 이 남성 전문 병원에 가는지 알아봐 주세요. 마지막 진실을 기다리는 과정은 매분 매 초가 끓는 기름 가마솥에서 지져지는 것 같았다. 나는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하게 민준과 임신 준비를 하고 시어머니와 지루한 막장 드라마를 보았지만 내 마음속은 이미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다. 그 남성 병원에는 이 집을 완전히 뒤엎을 만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마침내 또 한 번의 숨 막히는 주말이 지난 후 왕 실장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이번에는 장문의 보고서가 아니라 암호화된 압축 파일 하나와 서윤아 씨,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라는 짧은 한마디만 있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드레스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심호흡을 몇 번이나 한 후에야 떨리는 손으로 그 압축 파일을 클릭했다. 파일의 압축이 풀리자 안에는 PDF 형식의 의료 보고서가 있었다. 보고서의 상단에는 그 남성 전문 병원의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환자 성명란에는 떡하니 박민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한 줄 한 줄 빠르게 훑어보았다. 전문적인 의학 용어는 대부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는 마지막 진단 결론란에 시선을 고정했다. 진단 결론은 단 한 줄이었지만 마치 벼락이 내 머릿속에서 터지는 것 같았다. 진단 결과, 원발성 무정자증, 아주스펄미아. 해당 환자는 선천성 정관 발육 부전으로 정자 생성 기능이 없으며 자연 임신 가능성은 0%임. 무정자증, 정자 생성 기능 없음, 자연 임신 가능성 0%. 나는 그 몇 글자를 반복해서 읽었다. 모든 글자를 알지만 합쳐놓으니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내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순간적으로 멀어져 간 것 같았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 든 스마트폰이 카펫 위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5년, 꼬박 5년 동안 나는 얼마나 많은 역겨울 정도로 쓴 한약을 마셨던가. 그 새까만 약의 맛은 지금 생각해도 목구멍이 조여오는 것 같다. 나는 얼마나 많은 굴욕적인 부인과 검사를 받았던가. 차가운 검사대 위에 누워 온갖 기구가 내 몸속을 탐색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 굴욕과 무력감은 아직도 생생하다. 나는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에게
얼마나 많은 냉소와 비아냥을 들었던가. 알도 못 낳는 암탉이 헛간만 차지하고 있네. 우리 박씨 집안 대가 끊기게 생겼어. 그 악독한 말들은 바늘처럼 나를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나는 민준의 얼마나 많은 가식적인 위로를 감내했던가. 그는 늘 나를 안고 다정하게 말했다. 유나, 조급해하지 마. 우리 천천히 하자. 당신 스트레스 받는 거 알아. 문제는 당신한테 있는 게 아니야. 그랬구나. 이 모든 것이 완전한 사기극이었다. 엄청난 희극이었다. 문제는 처음부터 나에게 있었던 게 아니었다. 그였다. 박민준. 그는 처음부터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결코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위해 바보처럼 병원을 전전하며 굴욕을 견디는 것을 눈뜨고 지켜보았다. 그는 내가 불임으로 인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태연하게 즐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을 이용하여 나의 동정과 의존을 얻어내고 나를 그의 소나기에 단단히 통제했다.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억울함과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순간적으로 내 온몸을 휩쓸었다. 그것은 그가 나를 살해하려 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보다 더 깊고 뼈에 사무치는 배신감이었다. 살인은 단지 내 육체를 파괴하려는 것이었지만 이 거짓말은 무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칼로 내 정신을 조금씩 저미고 한 여성으로서의 내 존엄성을 짓밟았다. 나는 필사적으로 내 팔을 깨물었다. 입안에 짙은 피비린내가 퍼지고 나서야 겨우 뛰쳐나가 그와 함께 죽고 싶은 미친 충동을 억눌렀다. 눈물이 마침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다. 나는 그 거짓된 사랑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지난 5년간 어리석고 비굴했으며 아무것도 모른 채 속아온 나 자신을 위해 울었다. 나는 한참을 울었다. 눈물이 마르고 목이 쉴 때까지. 그리고 나는 손등으로 얼굴에 눈물 자국을 거칠게 닦아냈다. 바닥에서 스마트폰을 주워들었다. 눈 속에 마지막 남은 온정과 망설임은 완전히 차가운 증오로 대체되었다. 박민준, 김영자, 너희는 아이를 원했지. 돼 있는 것을 하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지. 좋아.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게. 그 유일한 희망이 완전히 깨졌을 때 너희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이 어떻게 와르르 무너지는지. 나는 일어서서 다시 화장대 앞으로 걸어갔다. 거울 속에 두 눈이 붉게 충혈되고 얼굴이 창백한 자신을 보았다. 나는 입꼬리를 당겨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지었다. 게임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나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나는 이 진단 보고서를 이전의 모든 증거와 함께 묶어서 지역 선배에게 보냈다. 이번에 내 이메일 내용은 매우 짧았다. 선배의 상황이 변했어요. 제 남편 박민준과 그의 회사에 대한 재무 감사를 즉시 시작해야 해요. 그리고 법원에 우리 명의의 모든 공동재산에 대한 동결을 신청해 주세요. 이유는 그가 재산을 은닉했을 뿐만 아니라 상업 사기 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는 우리 회사가 처음 설립될 때 엔젤 투자자였다. 지금은 지분이 많지 않지만 여전히 회사의 주주 중 한 명이다. 아빠, 내 목소리는 파도 한 점 없는 바다처럼 차분했다.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주주 자격으로 박민준의 회사에 긴급 재무감사 절차를 시작해달라고 요구해주세요. 전화 저편의 아버지는 분명 내 갑작스러운 요구에 놀랐다. 유나야, 무슨 일이냐? 박서방이 너한테 못되게 굴기라도 한 거니? 아빠, 왜냐고 묻지 마세요. 저를 믿으세요. 이건 우리 집 재산을 지키는 일이에요. 내 말투는 단호했다. 감사를 진행할 변호사는 제가 지역 선배 통해서 준비시킬게요. 아버지는 비록 의심이 가득했지만 나에 대한 신뢰로 결국 승낙했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나는 마치 방금 시한폭탄을 설치한 폭파범처럼 폭발의 순간을 차분하게 기다렸다. 박민준, 네가 나에게 5년 동안 누명을 씌우고 5년 동안 억울하게 만들었지.
이제 내가 맛볼 차례야. 구름 위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어떤 기분인지. 내가 던진 2개의 폭탄은 거의 동시에 터졌다. 그 위력은 내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먼저 공격에 나선 것은 아버지였다. 그는 주주 자격으로 지역 선배가 보낸 전문 회계사 팀을 이끌고 다음 날 오전에 민준의 회사를 기습 방문했다. 즉시 회사 최근 5년간의 모든 장부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요구했다. 민준은 당시 회의 중이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모든 회사 임원들 앞에서 거의 실성한 듯 자기 사무실로 뛰어들어가 내게 전화를 걸었다. 서윤아, 너 도대체 무슨 짓이야? 내 아버지를 회사에 보내서 난리를 치다니 이게 무슨 뜻이야? 전화기 너머로 그는 분노에 차으르렁거렸다. 평소에 온화하고 점잖은 위장은 산산조각 났다. 나는 침실 창가에 앉아 여유롭게 꽃차를 마시며 창밖 풍경을 보고 있었다. 나는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휴대폰을 옆에 두고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별 뜻 없어요. 그냥 주주로서 회사 재무 상태가 어떤지 좀 알아보려는 것뿐이에요. 이건 합법적인 권리 아닌가요? 아니면 박 대표님, 당신 장부에 무슨 떳떳하지 못한 거라도 있어서 조사받는 게 두려우세요? 그는 내 말에 막혀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숨소리만 내뱉었다. 미쳤어? 이러면 회사가 망할 거라는 거 몰라? 회사를 망하게 하는 사람은 당신이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차갑게 그의 말을 끊었다. 박민준,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 스스로 잘 알잖아요. 나는 그냥 내 것을 되찾는 것 뿐이에요. 말을 마치고 나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그의 무능한 분노를 듣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한편, 지역 선배의 행동은 더 빨랐다. 그는 내가 제공한 민준이 혼인 중 공동재산을 악의적으로 은닉한 혐의에 대한 초기 증거로 긴급하게 법원에 재산 보전을 신청했다. 민준이 아직 회사에서 회계사 팀을 상대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법원의 동결 명령서도 송달되었다. 우리 명의의 주요 부동산, 차량, 그리고 민준과 그의 어머니 김영자 여사 명의의 여러 은행 계좌가 모두 사법 동결되었다. 이것은 민준이 회사의 자금줄이 감사로 인해 정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비자금까지 내가 한꺼번에 쓸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처음으로 막다른 길에 몰린 기분을 맛보았다. 그날 밤, 그는 아주 늦게 돌아왔다. 온몸에서 전기가 빠져나간 듯 패배한 상갓집 개처럼 초라했다. 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서류 가방을 현관 신발장에 거칠게 내던져 큰 소리를 냈다.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가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왔다. 그의 넋나간 모습을 보고 황급히 물었다. 민준아, 왜 그러니? 나 오늘 은행 가서 돈 좀 찾으려고 했는데 내 카드가 동결됐다고 하더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민준은 그녀를 무시하고 곧장 내 앞으로 걸어왔다. 핏발선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나를 산채로 잡아먹을 듯했다. 서윤아, 너 정말 독하다. 그가 이를 악물고 그 몇 마디를 뱉어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그와 마주섰다. 얼굴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다. 피차일반이죠. 당신이 독사로 날 물어 죽이려 한 거에 비하면 내 수법은 아직 온화한 편 아닌가요? 나는 가볍게 말했다. 민준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얼굴에 극한의 공포가 스쳤다. 그리고 옆에 있던 김영자 여사는 마치 터무니없는 얘기를 들은 듯 충격에 입을 쩍 벌렸다. 무슨 독사? 민준아, 얘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민준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공포에 질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네가 다 알고 있었어? 그래요. 나는 입꼬리를 당겨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독사뿐만 아니라 10억 원짜리 보험도 알고 당신이 뱀산 송금 기록도 알고 당신의 떳떳하지 못한 해외 신탁도 알고 심지어는
당신이 아이도 못 낳는 불임이라는 것까지 알아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운 망치처럼 그의 심장을 내리쳤다. 내가 마지막 그 말을 했을 때 나는 그의 몸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그리고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는 아이도 못 낳는 불임이라는 몇 글자를 듣자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눈빛은 멍했고 입은 무의식적으로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너, 민준이 나를 가리키며 손가락이 분노와 공포로 격렬하게 떨렸다. 네가 날 조사했어? 축하해요. 정답이에요. 나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가 궁지에 몰린 이 남자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박민준, 내가 기회를 줬는데 당신이 스스로 걷어찼어요. 당신은 내가 아직도 당신에게 마음대로 속고 소나귀에서 놀아나는 바보인 줄 알았어요? 틀렸어요. 나는 그의 귓가에 다가가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이 게임은 네가 그 뱀을 내 텐트에 넣은 그 순간부터 규칙은 내가 정하는 거야. 말을 마치고 나는 더 이상 절망으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지 않고 돌아서서 곧장 계단을 올라갔다. 등 뒤로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나는 이 집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위선적인 평화의 창호지가 내 손으로 완전히 찢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부터는 적나라한 너 죽고 나 사는 전쟁이 될 것이다. 그날 밤 빌라는 무섭도록 조용했다. 나는 침실 문을 잠그고 밤새도록 눈을 붙이지 않았다. 나는 궁지에 몰린 민준이 마치 상처 입은 야수처럼 언제든 가장 미친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역시나 다음 날 아침 그는 완전히 모든 위장을 벗어던졌다. 내가 막 침실 문을 열었을 때 그가 문 앞을 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밤새 잠을 못 잔 그는 두 눈에 핏발이 서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몸에서는 짙은 술 냄새가 났다. 온몸이 음침하고 위험해 보였다. 그거 내놔.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사포로 긁는 듯 거칠었다. 무슨 거요? 나는 침착하게 그를 보며 무의식적으로 문손잡이를 꽉 쥐었다. 시침이 떼지 마. 그가 갑자기 앞으로 다가와 내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힘이 어찌나 센지 내 뼈를 부술 것 같았다. 네가 찍은 그 사진들, 녹음 파일, 그리고 그 진단 보고서, 그거 다 내놓고 이 집에서 꺼져. 그렇지 않으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손목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나는 저항하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광대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평온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박민준, 지금 나 협박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에는 파동이 없었다. 그래, 협박하는 거다. 그의 얼굴은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나를 방 안으로 밀어 넣었다. 서윤아, 내가 경고하는데 좋게 말할 때 들어. 네가 그딴 거 좀 가졌다고 뭐라도 될 것 같아? 그것들만 사라지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경찰은 미친 여자 말 따위 믿어주지 않아. 그는 나를 방 안으로 밀어넣고 쾅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았다. 나를 문에 단단히 밀어붙였다. 짙은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훅 끼쳐와 속이 메스꺼웠다. 그는 미친 듯이 내 핸드백을 뒤지기 시작했다. 안의 내용물을 전부 바닥에 쏟아 부었다. 립스틱, 파우더, 열쇠가 사방에 흩어졌다. 휴대폰은? 내 휴대폰 어디 있어? 그는 찾지 못하자 내 몸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거칠게 뒤지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헛수고하지 마세요. 나는 차갑게 입을 열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몸에 지니고 다닐 만큼 어리석을 것 같아요? 그의 동작이 멈칫했다. 고개를 들어 나를 험악하게 노려보았다. 나는 분노와 알코올로 붉게 달아오른 그의 얼굴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모든 증거, 당신과 당신 그 잘난 누나의 대화 녹음 파일, 보험 계약서, 뱀 구매 송금 기록, 해외 신탁 문서, 그리고 당신의 그 멋진 무정자증 진단 보고서까지
나는 전부 다 클라우드에 백업해뒀고 예약 발송 설정까지 해놨어요. 나는 그의 동공이 공포로 급격히 수축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계속해서 가장 평온한 어조로 가장 잔인한 말을 했다. 이메일 수신인은 내 변호사 한지혁,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언론사 몇 군데로 설정해놨어요. 만약 내가 앞으로 24시간 내에 수동으로 이 예약 발송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럼 박 대표님 축하해요. 내일 아침이면 당신과 당신의 그 빛나는 업적들이 온 도시의 최대 뉴스 헤드라인이 될 거예요. 내가 감히 그가 으르렁거렸다. 내 손목을 쥔 힘이 더 강해졌다. 내가 감히 하는지 못하는지 두고 보세요.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맞섰다. 박민준,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돼요. 당신은 이미 졌어요. 당신이 지금 하는 모든 미친 짓, 나에게 가하는 모든 상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되돌려주지 못해요. 오히려 당신의 죄를 가중시키고 법정에서 공개될 증거가 될 뿐이에요. 내 말은 마치 찬물 한 바가지처럼 그의 마지막 남은 광기의 불꽃을 꺼뜨렸다. 그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눈 속의 흉포함과 폭력성이 점차 더 깊은 공포와 절망으로 바뀌었다. 그는 천천히 내 손을 놓았다. 몸에서 힘이 빠진 듯 비틀거리며 두 걸음 물러나 침대 옆 카펫에 주저앉았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어? 그는 중얼거렸다. 마치 나에게 묻는 듯 또는 자기 자신에게 묻는 듯 했다. 나는 빨갛게 부어오른 손목을 문지르며 그의 이 가련한 모습을 내려다 보았다. 마음속의 연민은 조금도 없었다. 이렇게까지? 나는 냉소했다. 내가 그 차가운 텐트에 누워서 독사가 불과 몇 걸음 거리에 있고 언제든 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당신은 생각해 봤어요? 당신이 한 짓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그 쓴 약을 한 그릇 한 그릇 마시고 시어머니의 5년간 계속된 모욕을 견딜 때 당신은 진실을 알면서도 차가운 눈으로 방관했죠. 당신은 생각해 봤어요? 당신이 한 짓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박민준, 내가 오늘 하는 모든 것은 그저 당신이 과거에 나에게 가했던 것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뿐이에요. 그는 머리를 감싸고 고통스럽게 바닥에 웅크렸다. 마치 척추가 부러진 개처럼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나는 내가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을 알았다. 이 대치에서 나는 이겼다. 이 대치에서 나는 이겼다. 하지만 나도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잠시뿐이라는 것을. 궁지에 몰린 사람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이 위험한 집에 머물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바닥에 넋나간 그 남자를 상대하지 않고 돌아서서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내가 미리 준비해둔 작은 캐리어를 꺼냈다. 나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가장 중요한 신분증만 챙겼다. 내가 캐리어를 끌고 침실을 나설 때 민주는 여전히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마치 절망의 조각상처럼. 나는 그의 앞으로 다가가 미리 인쇄해둔 서류 한 부를 그 앞 카펫 위에 가볍게 놓았다. 이혼 합의서예요. 내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결혼 후에 함께 세운 회사,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빌라만 원해요. 나머지는 다 당신 가지세요. 서명하고 자수하세요. 어쩌면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이게 내가 당신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체면이에요. 말을 마치고 나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고 캐리어를 끌고 한 걸음 한 걸음 내 5년의 청춘을 가두었던 이 침실을 나섰다. 아래층 거실에는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가 앉아 있었다. 내가 캐리어를 끌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멍하더니 이내 얼굴에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뭐야, 드디어 정신 차렸냐? 꺼지려는 거냐? 내가 말해두는데 이혼하고 싶으면 알거지로 나가. 나는 그녀와 말 섞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저 캐리어를 문 앞에 두고 그녀 앞으로 다가가
평온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곧 웃을 수 없게 되실 거예요. 말을 마치고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놀란 표정을 무시하고 문을 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찬란한 햇살이 내 몸에 쏟아졌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유로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박민준, 김영자, 내가 당신들에게 선택권을 줬어. 당신들이 지옥을 선택했으니 내가 직접 당신들을 밀어넣는 걸 원망하지 마. 나는 집을 나온 후 곧장 5성급 호텔에 투숙했다. 지역 선배는 재산 동결과 회사 감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민준의 회사는 이미 장부 혼란과 자금 단절로 전면적인 마비 상태에 빠졌다. 그는 일부 개인 자산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려 했지만 모든 것이 이미 내가 보전 신청을 해놓아서 꼼짝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마치 거미줄에 걸린 벌레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 단단히 얽매였다. 나는 그가 곧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집을 나온 지 사흘째. 나는 뜻밖의 민준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광분이 아니라 기이한 평온함과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유나, 우리 얘기 좀 하자. 그가 말했다. 내가 제시한 이혼 조건, 나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 부부로 지낸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돌아와. 우리 가족 다 같이 앉아서 제대로 밥 한 끼 먹자. 오해를 풀고 얘기하자. 응? 가족? 나는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다. 그래, 가족, 그가 강조했다. 어머니도 오시라고 할게. 결과가 어떻든 이 밥 한 끼는 우리 좋게 헤어지는 걸로 하자. 그의 말투는 더없이 진실해 보였고 심지어 애원하는 기세까지 띄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것은 이 남자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서투른 연기일 뿐이라는 것을. 그가 쉽게 회사와 빌라를 포기할 리 없었다. 이 소위 마지막 저녁 식사는 홍문현 홍문옌에 더 가까웠다. 그는 아마도 나의 그에 대한 마지막, 부부의 정에 대한 환상을 이용하여 마지막 발악을 하려는 것이리라. 아니면 그에게는 더 악독한 수가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똑같이 피곤한, 심지어 약간 마음이 흔들리는 듯한 어조로 아직이 대답했다. 좋아요. 언제요? 오늘 저녁에 하자. 그의 목소리에는 쉽게 알아챌 수 없는 조급함이 묻어났다. 내가 직접 요리할게.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으로. 나는 전화를 끊고 어두워진 휴대폰 화면을 보았다. 내 입꼬리에 차가운 호선이 그려졌다. 박민준, 드디어 마지막 카드를 꺼내는구나. 좋아. 나도 널 위해 큰 선물을 준비했어.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 지역 선배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매우 간단했다. 시작해도 돼요. 몇 초 후 지역 선배에게서 오케이라는 답장이 왔다. 나는 이것이 내가 민준과 그의 온 가족을 위해 짠 그 거대한 그물이 오늘 밤 완전히 조여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저녁 무렵 나는 그 익숙한 빌라로 돌아갔다. 거실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도 놀랍게도 와 있었다. 비록 안색은 여전히 안 좋았지만 적어도 나에게 악담을 퍼붓지는 않았다. 민주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음식 냄새가 풍겨 나왔다. 모든 것이 가장 평범한 가정의 저녁 풍경처럼 보였다. 만약 각자가 다른 속셈을 품고 있지 않았다면. 유나, 왔어? 민준이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고 나에게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먼저 앉아 있어. 밥 거의 다 됐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에 앉았다. 식사는 소리 없이 조용했다. 오직 그릇과 수저가 부딪히는 맑은 소리만 들렸다. 식사 후 민준이 주방을 정리하고 나와 김영자 여사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담배 한 개비를 피워 물고 깊이 빨아들였다가 천천히 연기를 내뿜었다. 거실 전체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유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어 침묵을 깼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눈을 들어 평온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혼. 그가 담배꽁초를 제 떠리에 비벼끄며 눈빛이 흔들렸다. 회사는 우리 피땀이야. 빌라는 우리 공동의 집이고 내가 그렇게 냉정하게 전부 가져갈 수는 없어. 제 조건은 이미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 조건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가 다시 금방 억눌렀다. 그리고는 회유하는 어조로 말했다. 유나, 내가 몇 년 동안 너한테 서운하게 한 거 알아. 특히 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리에겐 5년의 정이 있잖아. 내가 빈털터리가 되는 걸, 우리 이 가정이 완전히 깨지는 걸 참을 수 있겠어? 그가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옆에 있던 김영자 여사도 적절한 타이밍에 거들었다. 마치 베푸는 듯한 어조로. 그래, 유나야. 비록 내가 우리 박씨 집안에 아들, 딸 하나 낳아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5년 동안 며느리 노릇했잖아. 사람이 정이 있지. 나중에 웃으면서 보려면 네가 돈 일부 가지고 나가.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자. 응? 나는 눈앞에서 이중창을 부르는 모자를 보며 오직 가소로움만을 느꼈다. 이 지경이 되어서도 그들은 여전히 이 값싼 감정과 동정으로 나를 구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들고 온 가방에서 태블릿 PC 하나를 꺼내 앞에 탁자 위에 가볍게 놓았다. 탁자 위 태블릿 화면이 켜지며 민준과 김영자 여사의 불안한 얼굴을 비췄다. 얘기하고 싶다고요? 나는 소파에 기대 팔짱을 끼고 어조는 평탄하여 기복이 없었다. 좋아요. 그럼 우리 하나하나 얘기해보죠. 감정과 조건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먼저 당신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죠. 나는 손가락을 뻗어 화면을 가볍게 넘겼다. 첫 번째, 우리 이 뱀에 대해 얘기해볼까요? 나는 오디오 파일을 하나 틀었다. 그것은 캠핑 그날 밤 내가 녹음한 민준과 민서의 텐트 안대화였다. 걱정 마. 내일 그 여자는 반드시 죽어. 10억 원의 보험금과 회사 지분이 전부 우리 것이 될 거야. 민준의 그 끈적하고 악독한 목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따귀처럼 그와 김영자 여사의 얼굴을 후려쳤다.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몸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김영자 여사는 마치 귀신을 본 듯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기 아들을 쳐다보았다. 입이 쩍 벌어져 달걀 하나는 들어갈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의 반응을 무시하고 계속 화면을 넘겼다. 두 번째, 우리 이 사랑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화면에 나타난 것은 그 10억 원짜리 상해보험 계약서 사진이었다. 수익자 박민준의 이름이 내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강조해 놓았다. 이어서 민준이 까칠 살모사를 구매한 송금 캡처와 판매자와의 대화 기록이 나왔다. 인증, 물증이 전부 갖춰졌죠. 나는 나직이 말했다. 박민준 씨, 이걸 살인 미수 더하기 보험 사기라고 하죠. 형량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민준의 입술에는 이미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허허하는 소리만 나올 뿐이었다. 마치 죽어가는 물고기처럼 김영자 여사가 마침내 충격에서 벗어났다. 그는 벌떡 민준에게로 몸을 돌려 목소리가 처절했다. 민준아, 이게 정말이니? 내가 정말 쟤를 죽이려고 했어? 민준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거의 원망에 가까운 눈빛으로 나를 뚫어져라 노려볼 뿐이었다. 나는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나의 심판을 계속했다. 어머니, 아직 흥분하시긴 일러요. 우리에게는 아직 세 번째,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인 얘기가 남았어요. 나는 손가락을 가볍게 탭했다. 화면에 선명한 PDF 파일이 하나 나타났다. 민준의 그 무정자증 진단 보고서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태블릿을 김영자 여사 쪽으로 돌려
그녀가 더 잘 볼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나는 거의 잔인할 정도로 평온한 어조로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어머니, 지난 5년간 어머니는 계속 저를 알도 못 낳는 암탉이라고 욕하셨죠. 아이를 못 낳는 모든 책임을 제게 돌리셨고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하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이 귀한 아들이 사실은 영원히 꽃을 피울 수 없는 소금밭이라는 걸요. 소금밭이라는 세 글자가 마치 가장 날카로운 칼처럼 순간적으로 김영자 여사의 마지막 심리적 방어선을 꿰뚫었다. 그녀는 멍하니 그 진단 보고서를 보다가 잿빛 얼굴의 아들을 보다가 얼굴 표정이 충격에서 망연자실로 그리고 완전히 붕괴로 바뀌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건 가짜야. 네가 위조한 거야.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위조인지 아닌지는 직접 말하게 하세요. 나는 차갑게 민준을 보았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다. 마침내 그는 억눌린 마치 덫에 걸린 짐승 같은 흐느낌을 냈다. 모든 것을 인정한 셈이었다. 아, 김영자 여사가 사람 소리 같지 않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몸이 뒤로 젖혀져 그대로 기절했다. 그리고 민주는 어머니가 쓰러지는 것을 본 순간 마지막 남은 이 성이라는 끈이 완전히 끊어졌다. 서윤아, 내가 널 죽여버리겠어. 그는 마치 격분한 황소처럼 으르렁거리며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눈에는 함께 죽으려는 광기가 가득했다. 나는 미리 대비하고 있었다.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그가 막 나를 잡으려는 순간 띵동 맑은 초인종 소리가 이 혼란 속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민준의 동작이 멈칫했다. 나는 그를 보며 오늘 밤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찬란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저녁 식사는 끝났어요. 박민준 씨. 내 큰 선물이 도착했네요. 나는 문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내 변호사 한지혁 선배와 그 뒤로 표정이 엄숙한 제복을 입은 경찰 몇 명이 서 있었다. 선두에 선 경찰관이 신분증을 내보이며 목소리가 우렁차고 위험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박민준 씨, 당신은 살인 미수, 상업사기, 업무상 횡령 등 다수의 중대 형사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법에 따라 당신을 체포합니다. 이것은 체포 영장입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차가운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민준의 손목을 채웠다. 그 순간 그의 모든 광기와 힘이 마치 순식간에 빠져나간 듯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빛은 텅 비었고 완전히 저항을 포기했다. 심판의 날이 도래했다. 민준이 경찰에 연행되던 순간 이 빌라 안의 모든 소리가 마치 음소거 버튼을 누른 듯했다. 그는 저항하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내 옆을 지나갈 때 텅 비어 절망적인 눈빛으로 나를 한 번 쳐다봤을 뿐이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증오가 없었다. 오직 완전히 패배를 인정한 죽음의 고요함만이 있었다. 바닥에 쓰러진 김영자 여사는 뒤이어 도착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구급차에 실려갔다. 진단 결과는 급성 뇌졸중이었다. 비록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반신불수와 언어장애는 그녀가 남은 평생 마주해야 할 현실이 되었다. 지역 선배는 경찰과의 인계 절차를 마친 후 내 곁으로 다가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다 끝났어. 그가 나직이 말했다. 나는 물잔을 받아들었다. 손끝의 차가움이 마침내 한 줄기 온기에 쫓겨났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의 깊은 밤색을 보며 5년 동안 내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마침내 완전히 치워진 것 같았다. 이후의 일들은 차질 없이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내가 제공한 증거 사슬이 완벽하고 극도로 유리했기 때문에 살인의 동기 10억 원 보험부터 준비 도구 독사, 구매 기록, 실행 계획 텐트 방 녹음, 그리고 그의 후속 경제 범죄와 거짓말 재산 은닉, 불임 진실까지
민준의 심리적 방어선은 첫 번째 신문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사건의 진행은 이례적으로 순조로웠다. 나는 피해자 신분으로 법정에서 그와 대치했다. 그가 죄수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깎고 초췌한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서 있는 것을 보며 내 마음에는 쾌감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후에 평온함만이 있었다. 한때 내가 우러러보고 내 모든 것을 바쳤던 남자가 이제 법의 판결을 기다리는 가련한 벌레에 불과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박민준에게 살인 미수, 보험 사기, 업무상 횡령 등 다수의 죄명을 병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평생 시민권을 박탈했다. 이것은 그의 남은 인생이 차가운 철창 뒤에서 보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우리의 이혼 및 재산 분할 판결도 잇따라 내려왔다. 박민준이 혼인 중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고 악의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을 은닉 및 손상한 행위가 있었으므로 법원은 우리가 결혼 후에 창업한 회사의 모든 지분 그리고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전부 내 소유로 판결했다. 나는 조금의 미련도 없이 그 끔찍한 기억으로 가득 찬 빌라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신속하게 매물로 내놓았다. 나는 더 이상 그곳과 어떤 연관도 맺고 싶지 않았다. 우리 친정에서 투자했던 회사 지분도 나는 전부 회수했다. 이 회사는 나와 그의 피땀이 맺힌 결실이었지만 지금은 더러운 계산과 피로 얼룩져 있었다. 나는 계속 경영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지역 선배의 팀에 위임하여 청산 및 매각을 진행했다. 나는 오직 과거와 가장 철저하게 단절하고 싶었다. 김영자 여사는 병원에서 2달간 누워있다가 퇴원했다. 민준이 수감되고 재산이 청산되면서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호의호식하던 부잣집 노부인에서 집 없는 반신불수의 외로운 노인이 되었다. 그녀는 온갖 방법으로 나에게 연락하여 울며 불며 과거의 정을 생각해서 노후 자금을 좀 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그녀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다. 나는 성인이 아니다. 과거에 그렇게 악독하게 나를 모욕하고 아들이 나를 살해하는 것을 묵인한 여자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자비는 그녀를 살려두는 것이었다. 살아서 그녀의 남은 평생 동안 끝없는 후회와 처량함을 맛보도록 반년 후 모든 법적, 재무적 분쟁이 마무리되었다. 나는 과거와 관련된 모든 자산을 매각하고 내 남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충분한 부를 손에 쥐었다. 하지만 나는 그냥 편히 쉬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내 모교로 돌아갔다. 내가 한때 청춘과 꿈을 불태웠던 그 예술대학 동문 자격으로 익명으로 장학금을 기부했다. 재능은 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여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그리고 나는 도심에서 멀지 않은 조용하고 예술적인 분위기가 넘치는 동네에 작은 가게를 임대했다. 나는 작은 개인 작업실을 열었다. 이름은 간단했다. 그냥 유나라고. 작업실에서는 다른 것은 팔지 않았다. 오직 내가 대학 시절 가장 사랑했지만 결혼 때문에 포기했던 것, 도예와 그림만 했다. 나는 더 이상 상장회사의 재무보고서에 신경 쓰지 않고 재벌가의 허위적인 교제에 관여하지 않았다. 내 매일의 생활은 흙과 물감과 함께하는 것이었다. 커다란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초벌구이 도자기와 캔버스에 떨어지고 내 민낯에도 떨어졌다. 날들은 평온하고 충실했다. 가끔 지역 선배가 와서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냉정하고 엄숙한 변호사가 아니었다. 오히려 온화한 오랜 친구 같았다.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시고 얘기를 나누었다. 예술에 대해, 삶에 대해. 하지만 암묵적으로 과거는 절대 언급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작업실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어린 소녀였는데 조금 수줍어 보였다. 그녀는 내가 기부한 장학금의 첫 수혜자라고 했다. 특별히 나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다고 했다. 우리는 한참을 얘기했다. 그녀는 외진 산골 마을 출신으로
마을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온 소녀라고 했다. 그 장학금이 없었다면 자기는 아마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마을의 다른 소녀들처럼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평범한 일생을 마쳤을 거라고 했다. 선배님, 그녀는 떠날 때 눈시울이 붉어져 나를 보며 말했다. 선배님 덕분에 제가 다른 인생의 가능성을 보게 됐어요. 저도 선배님처럼 독립적이고 강하면서도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눈에서 반짝이는 빛을 보며 마음속 가장 부드러운 곳이 가볍게 건드려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복수는 내 이 전쟁의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삶이야말로 진짜 끝이었다. 과거의 상처를 다른 사람을 비추는 힘으로 바꾸고 나 자신의 해방을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가능성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얻은 가장 좋고 가장 귀한 전리품일지도 모른다. 소녀가 떠난 후 나는 혼자 작업실에 앉아 있었다. 석양의 여운이 온 방을 따뜻한 금빛으로 물들일 때까지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SNS를 둘러보았다. 거기에는 내 최근 작품들이 있었고 작업실에 귀여운 화초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와 지역 선배 그리고 몇몇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가고 전시회를 본 사진들이 있었다. 모든 사진 속에서 내 미소는 진심에서 우러나왔고 밝고 당당했다. 나는 입력창을 열어 천천히 한 줄의 글을 썼다. 내 이 인생의 한 단락에 대한 정리로서 나를 죽이지 못한 것들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나의 선량함에는 이제 날이 서 있다. 이 글을 올리고 나는 휴대폰을 껐다. 일어서서 큰 기지개를 켰다. 창밖에는 불이 켜지기 시작했고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부드럽고 찬란했다. 나의 드넓은 세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